안녕하세요. 써니사이러 프로젝트에서 부모교육 클래스와 1대1 자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교육 워크숍에 참여하시기 전에 이 비디오를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해 미리 생각하시고 참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강의의 주제는 훈육의 원칙과 방법입니다. 어떻게 의식적인 부모가 되어 행복한 가정을 만들까를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강의에서 주로 엄마라고 습관처럼 하는데요. 아빠들께서는 섭섭해하지 마시고 엄마를 아빠로 바꿔서 생각해 주시거나 부모로 생각해 주세요. 아이들 양육하기 어떠신가요? 힘드실 때도 있고 행복하실 때도 있죠? 먼저 우리의 일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이가 아침에 안 일어나서 깨우고 가방을 챙기고 라이드를 주고 집에 와서는 아이가 숙제를 제대로 했나 안 했나 경찰처럼 체크하시나요? 요리도 빨래도 청소도 엄마가 다 해야 되나요? 아이들이 싸우면 소방관처럼 불을 끄러 출동하고 누가 잘했나 못했나를 판단해주는 판사가 되어야 하죠. 아이가 우울하면 치어리더가 되어주고 음식을 시키면 방까지 배달해주고 전담 트레이너, 전담 비서가 되어 아이를 도와줘야 하니 손이 10개라도 모자라시나요? 다 해주는 부모는 아무것도 안 해준 부모다라는 말이 있죠? 동의하시나요? 왜 다 챙겨주시나요? 아이가 혼자 알아서 못하니까, 빨리 못하니까 엄마가 다 챙겨줘야 하고, 그렇게 온갖 뒷바라지하며 키운 아이가 성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걱정이 되시나요? 밥은 먹었는지, 집은 잘 정리하고 다니는지, 대학에 못 갈까봐, 취직을 못 할까봐, 결혼을 못 할까봐 평생을 아이 걱정으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이가 스스로 안 하니까, 사랑하니까, 안쓰러워서의 등의 이유로 엄마가 손과 발이 되어주시고 부모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자기 일처럼 하니까 아이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의 일이 부모의 일이 되죠. 그런데 부모가 다 하면 그 원망도 부모의 몫이 됩니다. 엄마가 안 깨워서 늦었잖아. 엄마가 그 대학에 가라고 했잖아. 심지어 엄마가 그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했잖아. 하죠. 아이가 스스로 결정해서 자신의 인생에 책임을 질 수 있게 부모님이 아이보다 앞서가면서 꽃길을 만들어 주려고 하지도 말고 아이 옆에서 계속 간섭하지도 말고 뒤에 서 있다가 아이가 손을 내밀 때 그때 손을 잡아주세요. 행복하려고 만든 가정이 소리 지르고 싸우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나요? 나의 훈육 방식이 아이도 나도 행복하지 않은가요?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이런 말을 했죠. 만약에 당신이 계속 똑같이 한다면 계속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될 거라고요. 멈추어서 양육 방식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웃고 즐거운 나의 집이 될 수 있는지를요.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는 말이 있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죠. 이 말을 양육에 적용해 보면 나를 알고 아이를 알아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은 내 아이에 대해 알고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시나요? 또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시나요? 쉽게 화를 내는지, 항상 나만 옳은 것 같은지, 성질이 급한지, 잘 들어주는지를요. 아이를 알려면 아동 발달의 공통적인 특징을 아셔야 합니다. 발달 단계를 알고 있으면 아이의 행동이 이해되고 예측되어서 그 단계가 오면 올 것이 왔구나 하고 부모는 미리 대비할 수 있죠. 그래서 아이와의 갈등이 줄어들 수 있어요. 버클리 대학에서 한 연구를 했는데
전기 충격이 오기 전에 미리 온다는 시그널을 받을지 아니면 예고 없이 전기 충격을 받을지 선택하라고 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미리 경고 사인을 받은 그룹이 안 받은 그룹보다 덜 불안을 느끼고 덜 긴장했다고 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예측하고 있었으니 충격도 덜했겠죠? 우리도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그 시기를 잘 넘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연령별 발달 단계는 꼭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이해, 예측, 대비를 하면 잘 지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해한다는 말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쓰는 말이지만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understanding의 under가 밑에 아래라는 뜻이 아니라 깊이 deep이라는 뜻이에요. 즉 깊이 인식한다는 말은 상대방의 생각의 이미지가 내 머릿속으로 전달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면 감정이입이 되어서 바로 그랬구나 하게 되죠.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말은 멈추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아이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해야 합니다. 경청하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싸움이나 갈등이 줄어들 수 있겠죠? 경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 전에 끼어들지 마시고 입을 다무셔야 합니다. 만약에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기 어려우시면 인디언들처럼 토킹 스틱을 사용해 보세요. 이 방법은 매우 유용한데 상대방을 존중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되죠. 규칙은 단 하나입니다. 토킹 스틱을 들고 있는 사람의 말이 끝날 때까지 끼어들면 안 되고 이해하려고 잘 경청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토킹 스틱을 내려놓을 때까지 입을 다무셔야 해요.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 경청하는 게 어려우면 아이들과 같이 우리 집만의 토킹 스틱을 만들어 보세요. 꼭 나무가 아니어도 되니 창의적으로 하시고요. 없을 때는 놀이용 마이크, 숟가락 아무거나 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이야기를 듣겠다 하는 경청이니까요. 우리가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를 위해 공부하고 요리사가 되려면 요리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는 것은 면허도 없고 공부도 하지 않고 부모가 됩니다. 사실 공부를 해도 육아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동 발달 단계를 공부해서 전형적인 발달 단계를 알았다 해도 아이마다 각각 다른 개인차가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들도 성격이 다르다고 합니다. 타고난 성향이 순한 아이와 공격적인 아이를 대할 때 부모의 훈육이 같을 수 없고 각각 다른 아이들을 어떻게 훈육할지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에 육아는 어렵고 효과적인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영화 크라잉 게임을 보신 적이 있나요? 마지막 장면에 거북이와 정갈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정갈이 거북이에게 강을 건네달라고 부탁합니다. 거북이는 네가 도구로 나를 찌를 수도 있는데 내가 널 어떻게 믿어? 하자 정갈이 내가 널 찌르면 우리 둘 다 죽게 되는데 내가 널 왜 찔러? 설득이 된 거북이는 강을 건네주는데 강 중간에 정갈이 거북이를 찌릅니다. 죽어가면서 거북이가 물어보죠. 우리 둘 다 죽게 되는데 왜 찌르는 거야? 하자 정갈은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그게 내 본성인걸. 하죠. 파국을 맞이해도 자신의 본성을 버릴 수 없다는 슬픈 이야기인데요. 부모님 중에서도 아이와 잘 지내보려는 태도 대신에 자신의 권위와 체면이 중요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더라든가 내 사전에 사과는 절대로 없다고 고집을 피우거나 마음으로는 아이에게 친절하게 다가가야 할 텐데 하면서
결코 자신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아이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인 나와 배우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배우자도 잘 봐야 되죠. 변화하고 협력하고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인지를요. 이미 늦었나요? 이번 생은 망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연애 프로그램에서 파티시였던 한 여성이 이혼한 이유가 외국으로 신혼여행 가서 남편에게 한 입만 빵을 먹어보라고 해도 그 한 입을 안 먹어서 이혼했다고 했는데 공감이 되는 얘기였어요. 협력하고 존중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하고 사는 삶은 고통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변화하고 소통하고 협력하고 이해와 존중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계시나요? 오래전에는 고집을 강한 의지라고 봐서 무엇이라도 될 큰 인물이라고 높이 평가한 적도 있죠. 하지만 그 고집은 타인과의 협력을 방해하고 가는 곳마다 파괴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본인은 모르죠. 자신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혹은 안다 해도 정갈처럼 어쩌라고 이게 나인 걸 할 수도 있죠. 이런 사람과 한 팀이 되어야 하는 가족이 되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크나큰 고통을 줍니다. 혹시라도 내가 정갈이라면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나의 고집을 꺾고 서로 협력할 방법을 찾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스스로 고립되는 파괴를 선택하지 마시고 매일매일이 문제인 이 세상의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는 협력하는 동반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황지우 시인의 뼈아픈 후회 같은 고백을 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으시죠? 아이와 매일 즐겁게 웃고 사랑을 주고 받는 관계가 되고 싶으시죠? 1877년으로 한번 가볼까요? 모든 행복한 가정은 엇비슷하고 모든 행복하지 않은 가정은 각각의 방식으로 행복하지 않다. 톨스토이 소설 안나 까레리나의 첫 구절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반대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소설 제목은 안나 까레리나이지만 안나와 브론스키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것이 키티와 레빈의 성장사입니다. 키티와 레빈은 갈등을 겪었지만 서로 사랑하게 되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응시하고 이해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안나와 브론스키는 불타는 사랑을 했지만 사랑이 왜곡되고 소통이 오해와 상처를 낳고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야기하고 서로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남을 탓하고 등 돌리고 비난이 되어 성장을 위해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죠. 그래서 안나의 마지막 장소도 어디였죠? 그들이 처음 만났던 기차역이었죠. 즉 안나는 한 걸음도 성장하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을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레빈과 키티를 통해 본 행복한 가정은 성장을 통해 기쁨을 얻게 됩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행복한 가정은 갈등이 있을 때 피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지 않고 존중, 소통, 이해, 협력하려는 태도를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은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소통, 공감, 이해, 협력, 존중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돼요. 행복한 가정의 조건을 소통과 성장이라고 보면 부모는 아이에게 어떻게 소통하고 성장할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즉, 훈육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훈육을 어떻게 정의하세요? 많은 분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처벌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훈육은 잘못된 행동을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행동을 잘할 때 보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훈육의 의미는 라틴어로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적합한 행동을 좋은 말로, 좋은 본보기가 되어 사랑과 존중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이의 발달 단계와 개인의 필요를 고려해서 해야 돼요. 2살 아이와 12살 아이의 필요는 같을 수가 없으니까요. 아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배우는 중이니 그것도 못해?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야?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쓰레기통은 이렇게 밖에 내다 놓고 빨래는 레이블을 잘 보고 적당량의 세제를 넣어야 됨을 알려주세요. 한 번 했다고 다 알아듣는 게 아니니 힘들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반복해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은 훈육의 목표가 있으신가요? 제가 생각하는 훈육의 목표는 독립되고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애벌레의 시간을 견디고 혼자 날개짓하는 아름다운 나비로 성장할 수 있게요. 애벌레가 나비가 될 확률이 몇 %인 줄 아세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겨우 1%입니다. 우리 아이가 많은 어려움을 뚫고 독립되고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게 부모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많은 기회를 주셔야 해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어른이 될 수 있게 되죠. 이영기 시인은 낙화에서 이렇게 말했죠. 가야 할 때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고요. 아이가 더 이상 부모의 도움 없이 혼자 날아갈 수 있게 가르쳐야 할 바를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과업이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는 아이들과 잘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와 잘 지내지 못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의 감정이 섞인 말에 있다고 생각해요. 말을 예쁘게 안 하는 데 있습니다. 관계의 90%는 말에 달려 있다고 하고 혀는 삶과 죽음을 가른다는 유태인 격언도 있죠. 예쁘게 말만 해도 아이들은 들을 텐데 분노로 가득 찬 말, 비아냥거리고 조롱과 조소가 섞인 말, 비난, 위협의 말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이런 말들을 하게 될까요? 우리의 생각, 행동, 감정을 알려면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뇌 구조에 대해 잠깐 살펴볼까요? 우리 뇌는 3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1층에는 뇌관이라고 해서 먹고 자고 호흡하는 생리학적인 기능을 조절하는 곳으로 파충류들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파충류의 뇌라고도 불립니다. 2층에는 변형계라고 해서 우리의 감정을 담당하고 있어요. 희노애락의 감정이 나오는 곳이죠. 포유동물과 인간에게 있어 동물들이 슬프면 울고 반가우면 꼬리를 치는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파충류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도 꼬리를 칠 수도 없죠. 흥미로운 것은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잖아요. 악어는 포유류도 아닌 파충류인데 어떻게 눈물을 흘릴까요? 악어만 감정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다 해주면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아이가 궁금해하면 즉시 답을 알려주지 마시고 흥미있는 질문이네. 너는 왜 그런다고 생각해? 같이 찾아볼까? 하고 부모의 입이 아니라 아이의 눈이, 손이 움직이게 도와주세요. 3층에는 대뇌라고 하는데 대뇌는 앞쪽에서 뒤쪽으로 발달합니다. 제일 늦게 발달하는 시각을 담당하는 후두엽은 사춘기에 발달해서 아이들이 외모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는 시기죠. 하루 종일 거울 보고 머리를 빗어대고 머리가 이상하다고 후디 뒤집어 쓰고 학교에 안 가거나
서럽게 울곤 해서 부모에게는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이런 식이죠. 대뇌 중 전두엽은 컴퓨터의 CPU, 회사의 CEO와 같은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충동을 조절하고 이성적인 판단과 사고,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죠. 손을 한번 펴보실래요? 손목과 손바닥이 충동을 담당하는 뇌관, 엄지손가락이 감정을 담당하는 변형계, 네 손가락이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입니다. 1층, 2층, 3층이죠. 평상시에는 전두엽이 충동과 감정을 잘 조절해 주어서 뚜껑이 열리지 않게 잘 덮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극을 받아서 뚜껑이 확 하고 열리면 전두엽이 개입이 안 돼서 감정이 반응하고 폭발하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뚜껑이 열리지 않게 전두엽을 잘 닫아서 감정이 조절되게 해야 돼요.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진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이에게도 우리 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손을 이용해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조절할지도 알려주세요. 뚜껑이 열리면 전두엽이 개입되기 전에 2층 주민인 내 안의 고슴도치와 아이 안의 고슴도치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서로 만나면 가시로 찌르고 고통을 겪게 되죠. 고슴도치는 공격적인 상황을 만나면 몸을 동그랗게 하고 가시를 고추세워 헐크로 변합니다. 고슴도치들은 추울 때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가까이 하면 서로를 찔러 고통이 심하니 찌르지 않으면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거리를 찾는다고 합니다. 우리와 아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너무 가까이에서 찌르는 고통을 주거나 너무 멀리 떨어져서 찬바람이 불지 않게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육아에서 제일 도전이 되는 나의 감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엄마가 물어보는데 대답도 안 하고 쌩 하고 자기 방으로 가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면 부모 안의 고슴도치가 헐크로 각성하면서 당장 달려가서 너 엄마 말 안 들려? 하고 문을 닫으려는 자와 문을 열려는 자가 대치하다 아이는 분노로 벽을 내리쳐 구멍을 내고 엄마는 문짝을 떼어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야 하고 폭파 전담반도 아닌데 아이에게 지뢰와 폭발물을 투척하시나요? 지옥에서 온 폭풍 같은 분노로 오페라 마술피리의 밤의 여왕 같은 분노를 아이에게 뿜으시나요? 밤의 여왕 아리아 아시죠? 딸 파미나에게 쏟아부을 때 정말 완벽하게 부르는 소프라노가 몇 안 된다고 하는 그 아리아처럼 소리조차도 잘 낼 수 없는 그런 분노요. 내 안에만 그런 헐크가 있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는 더 큰 헐크가 존재하는 거 기억하세요? 부모가 강하게 하면 할수록 아이는 방문을 닫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도 닫게 됩니다. 어디서 엄마한테 그런 버릇이냐고 당장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서 잘못했다고 앞으로는 잘하겠다는 말을 기대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왠지 아시죠? 부모도 똑같이 했기 때문이죠. 특히 사춘기 때는 전두엽이 리노베이션이라는 대공사를 하고 있어서 아이의 뇌가 미친 상태이기 때문에 말이 너무 과격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아이가 하는 행동이나 말에 상처받지 말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내가 미쳐 날뛰어서 그러는 건 정상적인 발달이다 하고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 나오는 대사처럼 툭툭 치고 올라오는 게 혀끝에 있지만 삼키는 게 어른이다 하고 돌을 닦으세요. 전두엽이 개입되게 뚜껑을 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정해야 합니다. 그 감정이 지나갈 때까지 힘들겠지만 살상무기인 독가스를 뿜어대는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그 자리를 떠나세요.
아이를 당장 가르쳐야 한다는 유교맘을 버리셔야 돼요. 유교맘이 발동하면 아이는 더 못 배우게 됩니다. 때때로 부모들은 어디 감히 하면서 경찰을 부르겠다느니 아이 보고 당장 나가라고 하면서 아이와 몸싸움을 하고 아이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데 진심이신가요? 다시는 아이를 안 볼 생각이세요? 관계만 나빠지고 뼈아픈 후회를 하게 됩니다. 물 한 잔 마시거나 산책을 가거나 화장실에 가서 심호흡을 하거나 10가지 세거나 어떤 방법을 하시든지 먼저 자신을 진정시키세요. 그리고 좋은 말로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좋은 말이 안 나온다고요? 좋은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하셔야 돼요. 저희 집에 룰이 있는데 서로 화나면 그 자리에서 말을 안 하고 나중에 하는 거예요. 제가 통제가 안 되면 엄마가 화나서 이야기할 수 없으니 나중에 하자 하거나 아이가 엄마 내일 얘기해 하고 서로 워워 하고 찌르지 않게 됐어요. 시간이 좀 지나면 진정돼서 미안해 고마워 하고 허구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하다 보면 아이도 엄마도 습관처럼 됩니다. 그러나 너무 어린아이들은 내일이나 며칠 지난 다음에 하면 뭔 소리지 하고 잊어버리니 진정하시고 5분이나 10분 있다가 좋은 말로 하세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진정되면 아이는 들을 준비가 됩니다. 어른은 화나면 눈에 뵈는 게 없죠? 아이는 화나면 귀가 안 들려요. 화나면 전두엽이 작동하지 않아서 엄마가 아무리 길게 잔소리를 해도 하나도 들리지 않는 소음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의 감정을 먼저 달래주고 훈육을 하셔야 돼요. 안 들리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부모 말이 들려야 가르치고 협력할 수 있으니 먼저 커넥션이 돼야 합니다. 커넥션이 되면 아이에게 어떻게 할지를 가르치면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감정에는 나쁜 감정, 좋은 감정이 있다고 여겨 행복한 감정은 아이와 즐겁게 나누면서도 나쁜 감정이나 나쁜 말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민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감정을 없애주려고 하거나 못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비낫은 물고기가 헤엄을 치고 새가 나는 것처럼 인간이 감정을 느끼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어서 없애려고 한다거나 부정한다고 감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느끼는 것이니 그렇게 느끼는구나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음식을 먹고 매워, 매워 하면 뭐라고 하시나요? 맵긴 뭐가 매워? 네 동생도 먹는데 비교까지 하면서 맵다고 느끼는 감정을 왜 없애려고 하시죠? 그냥 인정해 주세요. 매워 하면 맵구나 하고요. 굳이 엄마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으면 엄마한테는 안 매운데 너한테는 맵구나 하시고요. 아이가 추워 하면 춥긴 뭐가 추워 대신에 춥구나 하시고 아이가 무섭다고 하면 무섭긴 뭐가 무서워 대신에 무섭구나 하면 됩니다. 그럼 언제 가르치냐고요? 예를 들어 아이가 엄마 미워, 엄마 죽었으면 좋겠어 했다고 하면 어떻게 말씀하실 건가요? Me too. 나도 마찬가지야. 그러실 거예요? 아니면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하실 건가요? 대신에 감정은 인정해 주셔서 네가 엄마한테 화가 아주 많이 났나 보구나. 왜 화가 났는지 이야기해 줄래? 하고 물어봐서 아이가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이해해 주고 아이가 진정되면 엄마는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속상해. 어떻게 말하면 엄마한테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할 수 있을까? 엄마가 동생이랑만 놀아서 화났어요. 나하고도 놀아줘요. 하고 좋은 말로 해주면 엄마도 너의 기분을 잘 알 수 있고 더 잘 들을 수 있어. 하고 가르치시면 됩니다.
아이를 가르치기 전에 아이와 먼저 커넥션이 되고 감정을 인정받아 커넥션이 되면 그때 가르치시면 되는 거죠. 이제 아이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감정에 이름을 붙여서 화났겠다, 속상했겠다, 슬펐겠다 하고 공감해 주세요. 감정은 받아주시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 행동을 제한하세요. 화가 많이 난 것 같다. 얼마나 화났는지 말로 할래? 주먹으로 하지 말고. 사람을 때리는 행동을 제한하지만 감정은 표현할 수 있게 얼마나 슬픈지 그림으로 그려볼래? 너의 화난 기분을 베개에 표현해 볼래? 아니면 샌드백을 쳐볼래? 기분이 나아질 때까지 좀 걸어볼래? 이렇게 대안을 주세요. 들어주실 수 없는 것은 판타지를 통해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 피자가 없는데 피자 달라고 아이가 떼를 쓰면 피자가 없는데 피자가 우리 앞에 뿅 하고 나타나면 좋겠다. 그치? 월요일에 학교 가기 싫어하면 월요일이 아닌 토요일이어서 학교에도 안 가고 실컷 자고 친구랑 놀면 좋겠다. 그치? 얼른 준비하고 나와. 아침은 뭘로 먹을래? 하면 감정을 인정받아 협력을 하게 됩니다. 아이의 행동을 제한할 수 없으면 부모의 행동을 제한하세요. 아이 둘이 차에서 싸우면 엄마가 운전하는데 방해가 돼서 안전하지 않으니 엄마가 잠깐 나가 있을게. 너희들이 어떻게 사이좋게 갈지 이야기하고 준비되면 말해.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밖에서 기다리세요. 아이들이 준비됐다고 하면 그때 다시 출발하세요. 아이가 학교에서 배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면 그만해, 하지 마 하면 부정적인 관심이라도 받아서 계속 하게 되니까 너는 재밌나 본데 엄마는 듣고 싶지 않아. 그만할래? 아니면 엄마가 다시 올까? 하고 좋은 말로 안 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뭐 안 하면 못해 하는 위협하는 대화로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아이 안에 고슴도치 헐크와 반항의 청개구리를 불러 협조를 안 하게 할 수 있으니 긍정적으로 하세요. 소파에 안 앉으면 TV 안 킨다. 대신에 소파에 앉으면 TV를 킬 거야. 정리 안 하면 놀이터 못 가. 대신에 정리하자마자 바로 놀이터에 갈 거야. 하시고 이들 오어를 쓰셔서 아이에게 결정권을 주세요. 예를 들어 같이 TV를 보는데 방해가 되면 같이 앉아서 TV를 보든가 아니면 네 방으로 가서 해라. 네가 결정해. 아이가 계속 방해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엄마가 선택하길 바라는구나. 엄마가 도와주길 바라는구나. 하고 방해까지 친절하게 에스코트 해주세요. 질질 끌고 가거나 소리치면 처벌처럼 느껴지니 입은 다물고 바디랭귀지를 친절하고 담담하지만 단호하게 하세요. 비난으로 시작하면 아이 안에 헐크를 부르니 본 것, 느낀 것, 기대하는 것만 이야기하세요. 예를 들어 음악 소리가 너무 크면 너 혼자 이 집에 살아? 시끄러워. 대신에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전화를 할 수가 없어. 집중을 할 수가 없다. TV를 볼 수가 없네. 하시고 볼륨 좀 줄여줄래? 아니면 결정권을 주셔서 방문을 닫든가 볼륨을 줄이던가 네가 결정해라 하고 협력을 유도하세요. 빨래가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그거 하나 빨래통에 넣는 게 그렇게 힘들어? 하지 마시고 빨래가 바닥에 놓여 있네. 빨래통에 넣어줄래? 하는 게 아이의 감정도 안 상하게 하고 협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인생은 매일 문제를 만나고 우리는 그걸 해결해 가며 성장하는 것이니 엄마와 아이가 서로 문제에 직면하면 같이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이가 집에 늦게 오면 아이의 감정을 이해해줘서 친구랑 재밌게 노는데 집에 오는 게 쉽지 않았겠다. 부모의 감정을 말해서 늦게 들어오면 걱정이 된다.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 우리 머리를 맞대고 우리 둘 다에게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모든 생각을 다 적고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 시행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해보고 잘 안 되면
다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으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키면 하고 미리 약속을 안 지킬 수 있다는 불신, 기대를 주지 말고 해보고 안 되면 또 해결책을 찾고 될 때까지 계속해서 찾으면 된다는 가치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가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날 때 한 방법으로 안 되면 이 방법으로 안 되네.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하고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아이가 독립된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아이의 자율성을 격려해 주셔야 돼요. 선택을 하고 실수하고 실패해봐야 다음에는 다르게 선택하고 아이의 경험이 늘고 자신만의 노하우, 데이터가 쌓이니까요. 제가 선택을 드릴 테니 한번 선택해 보세요. 여기 6개의 잼과 24개의 잼을 시식해 보라고 선택을 준다면 여러분은 6개의 잼을 시식해 보고 구매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24개의 잼을 시식하고 구매하실 것 같아요? 연구 결과는 6개의 잼을 시식한 그룹이 24개의 잼을 시식한 그룹보다 더 많이 구매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너무 많은 선택을 주면 선택이 어려움으로 포기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 너무 많은 선택을 주면 선택하기 어려우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세요. 우유, 주스, 샌들, 운동화, 밥 먹기 전에 아니면 밥 먹은 후에. 차츰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게 자율권을 완전히 이양해서 독립된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아이가 크면서 리밋과 바운더리 안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 리밋과 바운더리를 줄 때 저희 집은 1년에 한 번 블랙 프라이데이에 운동화를 사는 전통이 있는데 운동화는 100불 미만의 테니스 슈즈 하나, 스포츠를 하니까 운동화 하나씩, 또 슬리퍼는 오래 신으니까 헤어지면 사는 룰을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해왔어요. 그 바운더리와 리밋 안에서 아이가 고르고 책임지게 했어요. 우리 작은 아이는 하얀색을 좋아해서 하얀색을 자주 고르는데 금방 까만 운동화를 변하니 얼마 동안은 하얀색은 금방 더러워진다는 경험을 통해 안 사다가 또 사기 시작했어요. 부모가 하얀색은 더러워지니 다른 색으로 사 하지 마시고 아이가 자신이 선택하고 책임도 지게 하세요. 더러워지니까 다음에는 다른 색을 사든가 빨아서 신든가 아니면 그냥 까만 운동화가 된 걸 계속 신고 다니든가 어떤 해결책이든 아이가 생각해 보게 하세요. 경험은 최고의 선생이라는 말이 있죠. 안전이나 생명에 관련되지 않으면 경험을 통해 배우게 내버려 두세요. 추운데 재킷을 안 가져가면 감기에 걸려서 다음에는 챙길 것이고 숙제를 안 가져가면 점수가 깎이면 잊어버리지 않겠죠. 배고픈데 안 먹으면 먹게 되겠죠. 일상생활은 경험을 통해 배우면 되지만 아주 중요한 1년에 한 번 있는 프로젝트를 잊어버리고 안 가져가거나 중요한 시합이 있는데 기여를 잊어버리고 안 가져가면 그때는 꼭 갖다 주세요. 안 갖다 주면 원망과 복수의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너 이번 기회에 어디 한번 좀 배워봐라 하고 처벌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처벌이 아닌 아이가 스스로 하는 걸 가르치려는 것이니까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해주면 잊어버리고 가르쳐주면 기억하지만 해보면 배운다고 했죠. 밥 먹어라, 숙제해라, 자라. 부모의 입이 아닌 루틴을 통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하세요. 스스로 할 나이가 되면 루틴을 같이 계획해 보세요. 아이가 루틴 차트를 그리거나 사진을 찍어서 벽에 붙여놓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이가 계획하고 하게 하세요. 아침 루틴, 방과 후 루틴, 잠자기 전에 루틴을 같이 만들어 보세요. 안 하면 잔소리 대신 루틴 차트를 가리키고 지금 뭘 해야 할 시간이지?
루틴 차트 볼래? 뭘 해야 되는지. 잘 안 되면 안 되는 게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다시 루틴을 짜면 되죠. 스스로 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알람 시계, 타이머, 모래시계 등을 아이가 필요하다고 하면 준비해 주세요. 기본적인 규칙을 정하고 데드라인도 같이 정하세요. 예를 들어 8시에 부엌이 닫히니 그 전에 밥을 먹어야 하고 8시 15분에는 학교로 출발해야 하니 그 전에 차를 타야 하고 저녁 9시 이후는 개인 시간으로 정해 엄마, 아빠도 쉬는 시간임을 알려주세요. 스티커 차트는 사용하지 마세요. 스티커는 외적 통제, 평가에 의해 하게 되지만 루틴 차트는 아이가 내적 동기에 의해서 자신의 계획대로 하는 자율성, 계획성, 문제 해결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를 매일 만나고 해결해야 하잖아요. 그러니 누구에게 문제가 되고 누가 해결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숙제가 어렵다, 친구가 안 놀아준다, 선생님께 화났다. 누구에게 문제가 되고 누가 해결해야 하죠? 아이의 일이죠. 아이가 집에 늦게 들어온다, 먹은 음식 안 치운다, 장난감을 안 치운다, 계속 놀아달라고 한다 하면 부모의 문제가 되죠. 먼저 부모가 해결해야 하고 부모에게 문제가 되면 아이 메시지로 하세요. 예를 들어 아이가 집에 늦게 오면 너 지금 몇 시인데 이제 들어와? 너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이게 뭐야? 하면 아이가 고마워하거나 미안하려다가도 아이의 고슴도치를 건드려 누가 잠자지 말고 기다리래? 하니 비난으로 들리는 유 메시지를 쓰지 마세요. 대신 부모의 첫 번째 감정이 뭐였죠? 들어온 걸 보니 안심이 된다죠. 걱정이 돼서 잠을 잘 수 없었는데 네가 들어온 걸 보니 안심이 된다. 약속 시간에 들어오거나 전화를 하길 바란다 하고 부모의 감정, 상황과 기대를 말하세요. 아이에게 문제가 되면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아이의 암호를 해독해 보려고 노력하세요. 예를 들어 숙제가 어렵다고 하면 감정을 인정해 줘서 숙제가 어렵구나 하시고 열린 질문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니? 어떤 게 어려워? 하고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하고 문제 해결 단계로 넘어가시면 돼요. 안타깝게도 부모들은 아이의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부정해서 자기 방어에만 급급합니다. 무의식적인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마시고 의식적으로 3초 멈추었다가 생각하고 반응을 하세요. 부모 입장인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 생각, 아이 감정에 집중해 보세요. 아이가 하려는 말이 뭔지 아이의 진짜 감정을 찾아보세요. 전문가들은 3초 호흡법을 말하는데 2초 들숨, 1초 날숨을 하면서 아이의 암호를 해독해 보세요. 호흡하는 사이에 스트레스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게 열린 질문으로 의문형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자,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엄마는 아무것도 안 사줘 하면 호흡하시고 아이의 진짜 감정을 찾아서 열린 질문으로 엄마가 사주길 바라는 게 있는 거니? 필요한 게 있니? 갖고 싶은 게 있는 거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빠는 아무 데도 안 데려가 하면 호흡하시고 진짜 감정을 찾아서 열린 질문으로 가고 싶은 데가 있는 거니? 어디 가고 싶은지 말해볼래? 먹을 게 없어 하면 호흡하시고 진짜 감정 찾아서 열린 질문으로 네가 좋아하는 게 없구나. 어떤 게 먹고 싶니? 먹고 싶은 걸 말해볼래? 하세요. 부모님들이 아이가 좀비처럼 네 대답만 나오게 지시 명령으로 말씀을 잘 하시는데요. 이제부터 아이가 생각해 볼 수 있게 의문형으로 물어봐서 아이의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세요. 아이가 생각해 볼 수 있게 어떻게 열린 질문인 의문형으로 물어봐야 될까요? 가서 이따 거라 대신에 일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가 아하 하겠죠. 추운데 재킷 가져가 대신에 밖에서 춥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하 자라 대신에 루틴 차트 봐봐. 다음에 뭘 해야 되지? 아이가 차트를 보고 아하 동생이랑 싸우지 마. 형이랑 싸우지 마라. 대신에 너희 둘 다에게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하면 아이가 아하 하게 되겠죠. 아이들이 싸워서 많이 힘드시나요? 아이들을 적이 아닌 동지로 한 배에 태우세요. 예를 들어 TV 장난감을 서로 하겠다고 하면 엄마가 솔로몬이 되지 말고 너희들이 TV 때문에 장난감 때문에 싸우는 것 같은데 둘이 합의가 될 때까지 TV를 끌게. 장난감을 가지고 있을게. 둘이 어떻게 할지 결정되면 말해라 하고 둘이 해결하게 내버려 두세요. 부모가 자꾸 재판관 노릇에 아이들 싸움에 소방관 역할을 하면 아이는 해결하는 능력을 배울 수 없고 부모도 힘들 뿐 아니라 부모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는 위너, 하나는 루저가 되니까요. 그러나 둘이서 해결하고 합의하면 만족합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해결 방법에 익숙하지 않으니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너는 그 장난감을 계속 갖고 놀고 싶고, 너는 형이 오랫동안 가지고 놀았으니 네 차례를 하고 싶다는 거지? 음, 장난감은 하나고 둘 다 하고 싶으니 쉬운 문제가 아니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고 앞에서 배운 6단계의 방법의 절차를 따라 해보세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장난감이나 TV를 해결이 될 때까지 문제가 되는 것을 치우는 것이지 처벌로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TV나 장난감을 해결한 대로 하면 되니까요. 차츰 익숙해지면 엄마는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둘이 이야기해봐 하면 둘이 이야기하고 부모에게 가져오지 않아요. 아이들이 어려서 이 방법으로 몇 번 안 했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문제를 저에게 가져온 적이 없어요. 가져와도 어차피 자기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 둘이 해결하고 지금도 잘 지내요. 부모들은 아이에게 공평하게 해주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설령 자로 재서 똑같이 했더라도 받는 사람이 똑같다고 안 느끼면 공평한 게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피자를 먹는데 형께 더 커요 하면 봐봐 똑같이 잘랐잖아. 네가 해보든가 하고 공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더 먹고 싶은 거니? 더 필요하면 말해. 한 개? 아니면 두 개? 엄마는 네가 충분한지 알고 싶다 하시고 시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똑같이 너 10분, 너 10분 하면 큰아이와 동화책을 읽고 있다가 아직 다 끝내지 못했는데 작은애가 10분 지났다고 자기 차례라고 하면 큰아이는 불만이 생길 것이고 작은아이에게 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면 작은아이가 불만이 생기겠죠? 엄마는 공평하기 힘들다 하고 어느 누구 하나 행복하지 않겠죠. 똑같은 시간을 주려고 하지 말고 한 아이와 함께하고 있으면 지금 이 일이 끝나고 너하고도 시간을 보낼게 하고 이야기하세요. 기다리면 엄마도 나하고 충분한 시간을 보낸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런 경험이 쌓이면 잘 기다려주게 됩니다. 아이들이 엄마는 누굴 더 좋아해? 나야, 언니야? 하고 자주 물어보죠. 똑같이 사랑한다고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해? 해도 아이는 믿지 않죠? 똑같이가 아니라 각 아이마다 특별한 존재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너의 이 눈, 이 마음씨,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너 말고는 한 사람도 없거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로 사랑한단다 하고 말해보세요.
연령별 발달 단계를 아는 것이 이해, 예측, 대비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 초스피드로 가장 중요한 개념 한 개씩만 말씀드릴게요. 신생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애착 형성입니다. 부모와 애착 형성이 되어야 세상은 안전하고 신뢰할 곳이구나 하고 아이가 다음 발달 단계로 나아갈 수 있으니 많이 안아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유아기인 미운 2살이 되면 전두엽이 대공사를 하고 있어서 감정이 격렬하게 나타나는 시기라 노를 외치고 땡깡을 부립니다. 아이는 화나면 귀가 안 들리니 아이가 진정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좋은 말로 하세요. 신체적 독립으로 세상을 탐험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거 만지고 저거 만지고 그걸 막으려는 자와 반항하려는 자와의 대결이 되죠. 선택을 많이 주고 바운더리를 주세요. 이거 할래 저거 할래 하고요. 유치원 나이가 되면 3살만 돼도 공부에 입문시키려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 시기에 아이는 공부가 아닌 놀이가 아이의 잡이어서 어떤 유치원을 선택할 건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알파벳이나 파닉스를 가르치는 곳이 아닌 본격적인 공부 전에 종합적인 사고를 확장하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알아보세요. 또 소근육, 대근육을 쓸 수 있는 커다란 운동장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 안에는 100가지도 넘는 언어가 있는데 그걸 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알아보시고 단순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곳은 절대로 피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하길 원하시죠? 그러면 소근육, 대근육 활동으로 뇌가 발달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넓고 커다란 운동장이 있는 유치원을 고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부는 뇌가 준비될 때 잘할 수 있는데 읽고 쓰는 뇌는 초등 시절에 발달하니까 그때 시키면 훨씬 쉽게 배웁니다. 유치원생이 6개월에서 1년 걸릴 걸 초등학생은 한 달이면 한 달이나 2달이면 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죠? 일찍 시작하면 아이에게 스트레스만 줄 뿐입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좋은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교 환경이, 또래 환경이, 이웃 환경이 아이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할 수 있으시다면 적어도 아이가 대학에 갈 때까지는 이사하지 마시고 한 곳에서 계속 사시길 바랍니다. 초등학생은 경쟁의 세계에 들어서서 내가 제일 잘하고 내가 제일 똑똑하고 심지어 내가 소리도 제일 잘 지르고 싸움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경쟁에 있는 아이에게 결과보다 노력과 향상이 중요하다는 개념을 알게 해주세요. 100점 맞았네. 역시 내 아들 똑똑해. 최고야. 천재야. 하면 아이는 어려운 도전을 안 하게 됩니다. 어려운 도전을 해서 결과가 안 좋으면 나는 똑똑하지도 천재도 아닌 게 되니까요. 격려를 사용해서 열심히 책상에 앉아서 노력하더니 좋은 점수를 받았구나. 드리블 연습을 하더니 아침마다 3점 슛 연습을 열심히 하더니 이번 경기에서 여러 차례 시도하고 성공도 하더라 하고 칭찬 대신 격려를 사용하세요. 격려는 관찰입니다. 본 것을 묘사하고 그 과정에 대해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잘했어. 정말 자랑스럽다. 하는 외부의 판단이나 평가가 아니라 성취의 주체가 아이가 되게 네가 정말 자랑스럽겠다. 대견하겠다. 하고 어떻게 그 어려움을 참고 했는지 이야기해 줄래? 어떤 게 힘들었어? 어떻게 끝까지 할 수 있었어? 하고 그 과정과 헌신을 들어주세요. 사춘기 시기는 2세가 신체적 독립을 위한 시기였다면 정신적 독립과 정체성 확립의 시기여서 많은 시험을 해보게 됩니다. 짙은 화장, 담배, 염색, 드럭 등을 테스트해보며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고 몸부림치는 시기입니다. 더구나 뇌는 공사 중이어서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시기라 부모와의 갈등, 대치, 반항으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전신 성형을 하고 등장한 낯선 아이 때문에 부모는 당혹감, 상실감,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아이는 부모에게 나는 독립된 존재이고 분리된 존재라는 걸 알리려고 합니다. 독립되고 분리된 존재라는 걸 알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나는 부모와는 다른 사람이니 부모와 반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항하고 대치하게 돼요. 북한도 무서워한다는 중2의 나이가 지나 개인차가 있지만 고등학교 11학년 정도 되면 공사 중이던 전두엽의 발달로 부모와의 마찰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니 고통스럽더라도 현명하게 입은 다물고 혀끝에 올라오는 것이 있어도 삼키고 진정되면 이성의 시간에 좋은 말로 하세요. 대학생인 MZ세대는 전화로 소통하지 않으니 사진과 메시지로 하세요. 어른으로 대해주시고요.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 소식이 없다고 아이 상황도 모르면서 아무 때나 전화하지 마시고 약속을 정해서 하세요. 저희는 주말에 전화하기로 약속하고 주말에 통화하는데 예정이 없이 아이가 주중에 전화하면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깜짝 놀라게 되죠. 예전에는 고등학교까지 지원했지만 요즘은 대학교까지 지원하는 게 일반화됐죠.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으시면 대학까지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를 경제적으로 지원한다고 돈으로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세요. 경제적 지원만큼 중요한 게 정신적 지지입니다. 대학에 가면 사실 부모는 한숨을 좀 놓게 되죠. 그러나 아이는 더 힘들게 싸우고 있어요. 어른으로 독립해야 하는 고민이 많은 아이에게 응원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힘들 때 엄마한테 말해봤자지 하지 않고 그래도 부모를 떠올리며 붙잡을 수 있게 정신적인 지지자가 되어주세요. 사춘기는 중요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부모와 아이가 충돌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시기라 사춘기의 특징을 이해하고 예측, 대비하시면 잘 지나가게 할 수 있어요. 5Is와 6Ms는 사춘기 아이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5Is를 보시면 충동적이고 주체할 수 없고 이상주의자여서 어른처럼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나 실제적으로 하는 행동은 어린아이 같죠? 임신, 성병, 알코올, 드럭, 스피드로 인한 사고 같은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도 자신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여겨요. 즉각적으로 해줘야 되고 자신은 파괴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6Ms를 보시면 감정 기복이 심하고 방은 동물원 같죠? 그런데 부모들은 유독 방에 민감해요. 부모의 룰에 반대해서 자신의 독립성의 상징으로 그 전에 깨끗하게 썼던 아이도 지저분하게 할 수 있어요. 독립된 존재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방법이 뭐라고 했죠? 부모와 다르게 하는 것이고 그게 반항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부모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산다는 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춘기는 새로운 걸 가르칠 좋은 시기가 아니니 사춘기 이전에 훈육이 이미 습관화되어야 해요. 자기 정체성을 찾는 단계고 독립을 부르짖는 단계라 지금까지 잘 지켰던 규칙도 안 지키려고 하거든요. 아이 방이니 지저분한 거 보기 싫으면 문을 닫으세요. 잔소리해도 바뀌지 않는 나이고 관계만 나빠집니다. 그러나 바퀴벌레 나오게 음식을 먹고 쌓아두거나 공동생활에 피해를 주면 비난의 말투 대신에 상황과 기대만을 설명하세요. 음식을 먹고 안 치우면 바퀴벌레가 나올까봐 걱정이 된다. 먹은 음식은 꼭 좀 쓰레기통에 버려줄래? 좋은 말로 하고 아이가 수긍이 되면 듣게 돼 있어요. 단답형으로 yes, no, okay 하고 얘기해서 사람 피를 말리고 후두엽이 발달 중이라 유행이나 외모에 관심을 가져 돈이 많이 필요하죠.
뇌를 거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고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만 관심을 가져 다른 사람에게 민감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 엄마가 아픈데 자기밖에 모르고 신경도 안 쓴다고 인정머리 없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자기 중심적이니 말을 해야 합니다. 엄마가 아픈데 물 좀 갖다 줄래? 음식 좀 갖다 줄래? 좋은 말로 하시고 아이의 말과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나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다. 뇌가 공사 중이라 그런다 하고 이성을 찾고 진정하세요. 미셸 오바마가 힐러리 클린턴 지지연설할 때 했던 말인데 이 시기에 이 말로 많은 위로를 받으시길 바래요. 우리 아이로 바꿔서 우리 아이가 잔인하게 굴고 분리처럼 행동해도 우리는 그 수준으로 떨어지지 맙시다. 그럼요. 안 되고 말고요. 우리 모토는 우리 아이들이 수준 낮게 굴고 저질스럽게 굴어도 우리는 수준 높게 우아하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말을 적게 하고 진정하고 좋은 말로 하면 잘 지나갑니다. 잘 지났건 폭풍우가 쳤건 뒤돌아보면 후회가 됩니다. 별일도 아닌 걸로 왜 그렇게 아이를 몰아붙이고 힘들게 했는지 그때 아이에게 좀 더 따뜻하게 해줄 걸 하고요. 넷플릭스 드라마 어덜리선스 보셨나요? 이 드라마는 부모라면 꼭 봐야 할 드라마입니다. 13살이라는 아이도 어른도 아닌 경계인으로 살아가는 그 나이를 설정해 어느 날 경찰이 살인 용의자로 체포하기 위해 집에 왔을 때 두려움으로 바지에 실례를 하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상담사와는 논리를 펼치며 어른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아이는 변화와 혼돈 속에서 사투를 하고 있죠. 학교에서 말썽을 안 부리고 아이가 집에 자기 방에 있으면 안전한 걸까요? 우리는 부모로서 때때로 나도 힘들고 피곤해서 밥 해주고 라이도 주면 아이가 집에서 자기 방에서 무슨 일이 있겠어 하고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는 자기 방에서 컴퓨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같이 사는 부모도 알지 못하고 매일 가는 학교에서 학생들과 가장 가까워야 할 선생님도 공부를 가르치면 그걸로 끝이라고 여기고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로 단정 지으며 외면해 버립니다. 그러는 사이 아이들은 SNS를 통해 소통하고 분리하고 분리당하면서 누군가에게 소속되고 인정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안정한 아이들은 불안정한 또래 아니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인플루언서들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이 드라마에서 앤드류 테이시라는 실존 인물이 언급이 돼요. 남성 우월주의, 여성 혐오주의자로 롤모델과 영웅이 필요한 10대와 젊은 남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죠. 삐뚤어지고 편협된 세계관, 이념, 신념으로 아이들을 세뇌시키는 사이비 교주 같은 인물에 우리 아이들이 소리 없이 잠식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에서도 신남성주의 연대려느니 하면서 중고생을 포함한 젊은 남성들이 여성 혐오주의에 빠져서 납치, 감금, 폭행, 살해하는 사건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죠. 예전에는 컬럼바인 하이스쿨이나 버지니아텍 총격 사건 같이 자녀가 큰 범죄를 저지르면 모두가 부모에게 손가락질을 했지만 더 이상 부모의 영향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유튜브의 영향이 너무 심각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부모는 아이의 공부 외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지금의 부모는 베이비시터로 전락하게 된 것 같아요. 더 늦기 전에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가치가 무엇인지 어려서부터 자주 이야기해야 아이는 생각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가치를 세울 수 있습니다. 어돌레선스 보시면 사춘기 아이의 특징을 잘 보실 수 있고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니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드라마가 아닌 2024년에 있었던 사건을 아시나요? 14살이었던 칼리는 The Teacher of the Year를 받을 정도로 유능한 수학 선생님인 엄마와 같은 고등학교에 다녔어요. 엄마는 폭력적인 남편 때문에 이사를 하고 재혼을 했습니다. 공부를 곧잘하고 아무 문제 없었던 이 모녀의 일상이 남자친구가 생긴 칼리가 성적이 떨어져서 최근에 엄마가 못 만나게 하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료 교사가 칼리가 전자담배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귀뜸을 해줍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다 언쟁을 하고 집에 와서 엄마는 아이의 가방을 뒤지고 방에 가서 아이 서랍을 방 곳곳을 뒤지다가 엄마 방에 있던 총을 들고 온 딸에게 살해됩니다. 칼리는 왜 엄마를 죽였을까요? 새 아빠도 죽이려고 문자를 보내는 대담한 행동까지 했지만 다행히 아빠는 죽지 않았어요. 새 아빠가 증언해서 아이가 평상시와는 달랐고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극도의 공포, 흥분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도저히 혼자 이런 일을 한다고 여겨지지 않았던 거죠. 그 순간 칼리는 이성이 작동하지 않고 사춘기에 미친 뇌만 작동하고 있었으니까요. 만약에 칼리 엄마가 아이 안에 있는 고슴도치를 건드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사생활은 이 시기의 전부입니다. 아이 방을, 아이 물건을 함부로 뒤지지 마세요. 의심스럽다고 뒤지다가 뭐라도 발견했다고 해서 아이가 달라지나요? 더 모르게 숨기고 비밀 요원이 될 수 있어요. 항상 진정하시고 이성을 챙기셔서 공사 중인 뇌를 가져 감정이 미쳐 날뛰는 아이와 같이 춤추시면 큰일이 나고 맙니다. 청소년 발달 심리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 시기의 아이들은 실제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극도의 미친 정신 나간 감정 상태여서 정상적인 상태에서 일어난 범죄로 다루지 말고 사춘기 발달 단계를 고려하라는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정도의 미친 흥분 상태이니 부모가 어른으로 먼저 진정하고 아이가 진정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칼리는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재판 내내 침착했던 아이는 자신의 형량을 읽어내려가는 판사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에서도 전교 1등을 하던 아이가 엄마를 죽인 사건이 있었죠. 한번 찾아보시길 바래요. 이 사건은 엄마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아이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팠던 사건이었습니다. 사춘기 자녀가 이 험난한 폭풍 속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부모들은 이 시기에 아이를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지 많이 공부하시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분홍색, 파랑색은 구분하면서 아이가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나요? 백인의 75%는 아이가 인종차별을 당할 일이 없으니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흑인들은 아이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자부심을 갖게 하고 자존감을 키워준다고 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들을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면 그건 그렇게 만들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요즘 분리를 당하거나 애시안 헤이 크라임을 증가하면서 우리도 아이에게 나는 누구인가를 확실히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래된 논문이지만 한 논문에서 정체성의 혼돈을 겪고 있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아이가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잣대에 흔들리지 말고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면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모든 사람은 인종이나 피부색에 상관없이 인간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은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존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이를 존중하셔야 아이도 부모를 존중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 있으니까요.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 있는 거 아시죠?
영화를 보건 강연을 가건 박물관에 가건 한국을 가건 기회가 생길 때마다 아이와 함께 나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세요. 마종기 시인의 그 나라 하늘빛 중 외로운 아들인데 4쪽짜리 긴 시입니다. 시인의 아들은 지금 50대 후반 혹은 60대 초반은 되었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고자 하는 모습이 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그 시대의 암울한 한국 상황과 맞닥뜨려 아들이 정체성을 찾는데 더 좌절하게 되죠.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내 아이들의 모습이 또 시인의 아들 모습이 떠올라 울컥하게 돼요. 요즘은 K컬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며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서 다행이지만 어쨌든 아이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한 번은 깊게 생각하고 정의해야 되죠. 꼭 읽어보시고 이민자 부모로 사는 고달한 삶도 위로 받으시길 바래요. 부모님께 꼭 당부하고 싶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이를 무조건 사랑하라입니다. 세상은 좋아졌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더 불안을 느끼고 점점 살기 힘들어질까요? 아이들은 힘들 때 붙잡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부모가 아니면 친구가 아니면 거리의 갱 멤버든 유튜버든 인플루언서든 그 누구라도 자신을 받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가장 사랑스럽지 않을 때, 아이가 가장 사랑이 필요한 때라는 말처럼 아이가 늘 사랑스러울 수는 없지만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안 되면 배우처럼 연기라도 해보세요. 적어도 집에 들어왔을 때는 숨 쉬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안전한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집에 오면 오늘 학교 어땠어? 하면서 이것저것 캐묻지 마시고 집에 와서 기쁘다, 웰컴 홈 하고 꼭 안아주시고 일단 좀 쉬게 해주세요. 그리고 스페셜 타임을 꼭 만드세요. 아이스크림을 먹건 영화를 보건 식당에 가건 아이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랑한다는 말을 매일 하세요. 하이처럼 자연스럽게 되게요. 저는 문자를 하건 전화를 하건 마지막에는 꼭 사랑해라고 끝을 맺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대구 지하철 참사 뉴스를 봤어요. 그때 한 여고생이 그날 엄마랑 싸우고 나왔는데 엄마가 돌아가실 줄 몰랐죠. 엄마한테 미안해, 사랑해를 못한 게 평생 남을 것 같다고 해서 저도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모르니 만약에 그 말을 안 하면 남아있는 사람도 떠난 사람도 꼭 하고 싶은 말일 수 있다. 헤어질 때 화났건 싸웠건 어떤 일이 있었어도 사랑해 라고 하자고 했어요. 남자아이들이라서 그런지 잘하면서 안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내가 없어도 아이들이 나에게서 들었던 마지막 말은 사랑해여서 아이들은 또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날에는 쉽게 할 수 있지만 폭풍이 치고 뚜껑이 열리면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하니까 습관처럼 되더라고요. 우리 뇌는 21일을 반복하면 습관이 된대요. 21일만 투자해 보세요.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아이와 함께 했던 모든 날이 좋았다는 걸 뒤돌아보니 비로소 보이더라고요. 두 번째,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가치를 어려서부터 알게 하라입니다. 어떤 한 엄마가 아이랑 밖에 나갔는데 쓰레기 치우는 분을 보고 아이가 거지라고 했대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빠가 아이를 30대를 때렸다고 해요. 엄마는 그게 그렇게 맞을 일인가 하고 의견을 묻는 게시판에 올렸어요. 또 다른 엄마는 물어보지도 않는 아이에게 너도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라고 했대요.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아이에게 어떻게 말하실 것 같으세요? 가치를 가르칠 좋은 기회를 체벌로 끝내면
아이는 무서운 기억으로 나중에 갈베지맨만 봐도 어린 시절 매맞은 기억에 트라우마만 남겨줄 수 있어요. 아이 이야기를 들어봐야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하게 되는데, 야단부터 치면 부모는 아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물어볼 기회를 놓치고, 아이는 아이의 생각을 말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나중에는 부모가 들어보려고 해도 아이가 언제 한 번이라도 내 말 들어보려고 한 적 있어? 됐어. 하고 입을 닫고 마음의 문을 닫게 되죠. 이 상황에서 아이에게 어떻게 가치를 가르쳐 줄까요? 집에 가서 너는 왜 거지라고 생각했어? 하고 먼저 물어보세요. 그래야 아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하고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아이가 직업에 대해 생각해 보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내가 혼자서 그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 밥 먹어야 하는데 농부들이 없어서 쌀이 없으면 어떻게 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아무도 안 치워주면 어떻게 될까? 차가 고장났는데 고쳐주는 분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하고 모든 직업은 다 소중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알게 해주세요. 유럽이라는 곳에서는 모든 일이 다 소중하기 때문에 의사든 갈베지맨이든 다른 어떤 직업이든 그 수고의 대가로 받는 돈이 거의 똑같대 하고, 모든 직업이 다 소중하고 귀천이 없으며 서로 도우며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매일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에서 모든 것이 주제가 될 수 있고 아이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어요. 어려서는 차례를 왜 지켜야 할까? 친구는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 힘든 친구라고 생각해? 자라면서 피임이나 임신에 대해 너만의 기준이 있어? 어린 나이에 엄마 아빠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여성 혐오주의라는 것이 젊은 남자들 사이에 새로운 트렌드처럼 퍼진다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아이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의 생각을 좀 더 이야기해 줄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됐어 하면 아이도 즐겁게 자신의 의견을 펼치고, 부모도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되 강요하지 않아야 아이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가치에 아이가 동의하면 아이의 가치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엄마는 내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될 때까지는 아빠가 되는 일은 미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면 아이는 생각해 봅니다. 아이는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세우고 시험하고 경험하면서 단단히 자신의 가치로 자리 잡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통제, 자기 조절입니다. 독립되고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죠. 어떤 사람들이 성공할까 하는 연구에서 IQ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닌 자기 조절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어요. 또 유명한 만족 지연 연구 마시멜로우 테스트에서 15분을 기다리면 2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딘 아이들이 나중에 보니 더 성공적인 삶을 살더라 하는 연구도 있죠. 놀고 싶지만 충동을 통제하고, 게임을 하고 싶지만 정해진 시간만 하고, 공부도 운동도 하기 싫은 날이 있지만 참고 하고, 마약, 섹스, 드럭, 담배 등의 가치를 생각해서 하지 말아야 할지 해야 할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자기 통제, 자기 조절, 인내, 분별력은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떻게 해야 아이가 이런 특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부모가 다 해주지 말고 아이가 선택하고 실수하고 실패를 통해 배우고, 가치에 대해 어려서부터 항상 토론하면 분별력이 생겨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배우게 됩니다.
아이가 독립된 인간으로 성장할 때까지 아이와 부모에게 스토리가 있고 서사가 있잖아요. 어려서는 내가 아이를 돌보고 아이가 나를 의지했던 것처럼 부모인 내가 아이에게 의지하고 나를 돌봐주기를 바라는 시간들이 옵니다. 그 서사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성인이 된 내 아이와 나의 관계도 달라지겠죠? 아이가 나를 자신의 인생에 초대하며 좋은 시간을 함께 하자고 할지, 아니면 성인이 된 후에는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싶을지, 그런 미래를 그려보면서 나는 아이와 지금 어떻게 지내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시간은 화살촉을 단듯 빨리 달려가고, 긴 여정처럼 느껴졌던 시간은 바로 어제의 일처럼 느껴지는 날이 오더군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시면 좋겠어요. Love You Forever. 이 동화는 우리들의 성장사인데요. 자라는 내내 엄마는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했고, 이제 늙고 아픈 엄마를 안고 아이가 사랑해라고 하죠. 그리고 사랑의 말을 듣고 자란 아들은 아이가 생기고 그 아이에게 엄마한테 늘 들었던 사랑의 자장가를 불러줍니다. 아이와 우리와의 관계도 꼭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동화책 한 장면이 엄마가 사다리를 가져가서 아이 집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주거 침입하는 끔찍한 책이라고, 이런 걸 아이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는 비난도 받았는데요. 저도 그 부분 그림을 고쳤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그대로니 그런 것만 보지 마시고 메시지를 보시길 바래요. 인생은 받은 것은 다시 되돌려주게 돼 있다고도 하고, 뿌린 대로 거둔 법칙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다는 말도 있죠. 페이백 타임에 나는 어떤 열매를 수확할지 생각해 보세요. 행복한 가정은 어떤 모습인지 톨스토이의 소설 속에서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마무리도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로 하려고 합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 했죠? 짧은 소설이니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저는 이 소설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벅차게 올라오는 무언가를 느끼곤 해요.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톨스토이는 13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8명만 살아남았고, 그의 아내와는 어떻게 살았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싸우면서 살았던 건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죠. 그러나 나쁜 결혼 생활은 아니었죠. 톨스토이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에 많은 관심이 있었고 깊은 깨달음이 있었죠. 그의 소설 곳곳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사람은, 부모는, 아이는, 가정은 무엇으로 사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톨스토이 소설 전쟁과 평화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신은 파멸하려는 자에게서 이성을 제거한다는 말인데, 저는 부모로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이성이라고 생각이 돼요. 좋은 말로 하시고 웃으면서 하시고 진정되면 하세요. 제가 톨스토이를 참 좋아하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좋아하는 소설가 중에 한 명이에요. 저에게 육아를 한마디로 정의해 보라고 한다면 저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존중받고 싶으세요? 먼저 존중하세요. 아이가 예의 있길 바라시죠? 먼저 예의를 보여주세요. 아이가 신경질 짜증 안 부리면 좋겠죠. 부모가 먼저 예쁘게 말해보세요. 아이는 말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본대로 행동한다고 합니다. 훈육의 원칙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라면, 훈육의 방법은 아이와 먼저 커넥션이 되고, 커넥션이 되면 귀가 열리니 어떻게 할지 가르치면 되는 거죠. 훈육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말할지에 달려 있어요. 아이가 들을 수 있게 부모가 어떻게 말해야 되고, 아이가 말할 수 있게 부모가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들을 수 있게 말하고 말할 수 있게 듣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육아는 마라톤이고 긴 여정입니다. 한번 강의를 들었다고 책을 봤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연습, 노력, 헌신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과 헌신을 하고 마침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죠. 벤 고흐는 자연스러운 팔을 그리기 위해서 8만 8천 번을 그렸다고 하고, 처음에는 평론가들의 혹평에 시달렸지만 폴락은 미술계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죠. 여자로서 최초로 노벨상을, 그것도 2번이나 받은 매담 큐리는 남편도 딸도 그 분야를 연구하다 잃었지만 끝까지 헌신하며 핵 물리학에 지대한 공헌을 남겼죠. 노력과 헌신의 아이콘으로 너무나 잘 알려진 에디슨은 나는 실패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7,000가지 방법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안 되는 방법을 통해 마침내 되는 방법을 알아내 인간에게 편리함을 선물해 주었죠. 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가 되려면 끊임없이 지치지 말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면 할수록 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우리 아이만의, 우리 집만의 노하우가 생겨 내 아이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힘든 여정이지만 즐겁게 하시길 바랍니다. 써니사이럽 프로젝트 훈육 20개명입니다. 유튜브에 올려놨으니 관심 있으시면 들어보세요. 어떤 것은 20분, 어떤 건 10분, 어떤 건 5분으로 되어 있어요. 길면 지루할 수 있으니 설거지 하시거나 차에서 켜놓고 들으시며 더 집중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 내용의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더 복습해 보시길 바래요. 오늘 강의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어요.